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에는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지역구가 5개나 있습니다. 현재는 이 5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원시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현역 의원, 국민의힘 영입인재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맞붙습니다. 두 사람 다 수원의 수성고 출신입니다. 수원시 을은 여야에서 각각 전략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재선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홍윤호 전 국회 사무처 홍보기획관이 승부를 겨룹니다. 성균관대가 있는 곳이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돼 있는 지역입니다. 수원시 병, 삼선에 도전하는 김영진 의원에게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수원에선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원도심에서 저력을 보인 김영진 의원과 이에 맞선 정통 관료 출신 박문규 전 장관의 대결이 주목됩니다. 수원시 정은 정치 신인인 두 학자의 승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영통과 광교를 아우른 신도시의 표심을 노립니다. 수원시 무 더불어민주당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일찌감치 전략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경선을 거쳐 공천된 박재순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을 내세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22대 총선이 오늘로 딱 20일이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어느 후보가 출마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저희 인사이드 경인은요, 지난달 이 2차례에 걸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기도, 인천 시당위원장들을 모시고 두 지역의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 인천 지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관심을 모으는 곳, 경기도의 정치 1번지라 불리는 곳이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개의 의석이 걸린 수원시의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원시는 과거 보수와 진보 진영 정당들이 서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던 곳이었는데, 자, 지난 20대 총선 이후 2차례 모두 민주당이 싹트리를 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국민의힘은 거물급 영입 인재들을 일찌감치 수원 지역 선거구에 배치하면서 이 서력을 노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현역 의원들을 앞세워서 수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원 5개 선거구의 판세를 분석해 볼 이 두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수원에서 3선을 하셨고 국회 교육위원장 역임하신 이찬열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요, 정치 평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그 얘기에 앞서서 이찬열 전 의원은 현재 당적이 국민의힘이시고 조현삼 변호사는 당적이 더불어민주연합이기 때문에 다소 소속 정당에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을 미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20대 총선 때부터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수원이 변했습니다. 뭐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원래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색이 그렇게 강했던 지역은 아니죠. 원래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또 지역색도 굉장히 강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대 총선에 이르러서야 민주당 계열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자를 배출했을 정도니까요. 남경필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런 보수적인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가지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리더가 수원 지역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역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발전과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많은 수원이 커지면서 그리고 많은 외부인들이 유입되면서 광교 신도시로 대표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젊은 층 유입이 되면서 민주당 진영이 우호적인 그런 지형으로 변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 조국 혁신당의 이 지지율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그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 이만큼의 그런 지지세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볼 때 아마 그 추세가 상당 부분 공고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그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선명성이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공당으로서 중도층을 포함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기치를 꺼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하지 못한 부분, 굉장히 선명한 부분, 매운 민주당의 맛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그런 지지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선도적인 입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은 단지 조국 대표의 개인을 향한 지지라기보다는 조국 혁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기치,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분위기가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이번에 출범을 했고 비례 후보도 공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염두에 두고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 이 네.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이 정권 심판론이 다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분위기가 우리 수원 지역 선거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이 그래도 지지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국 신당이 끝까지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을래나 아직은 국민들이 옛날에 그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의사까지 만들었다가 지금 고졸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취소되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 내막을 국민들께서 좀 더 아는 기회가 더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 때는 과연 저런 분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인가 라는 의구심부터 아마 다시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그 지지도라든가 여론 추이는 아마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정권 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국민들의 마음은 정권 심판이 아니고 정치 심판입니다. 정치 심판. 일부 그 잘못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정치 현실이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권 심판보다는 정치 심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이 수원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뭐 특히 영입 인재들도 가장 앞서서 배치를 했고요. 자, 이 수원 지역 5개 선거구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탈환을 해와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선거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 유권자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17대까지는 보수 진영이 거의 당선이 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도심이 개발이 되고 외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평정을 이루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뭐 민주당 세력이 우세하다 안 우세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정치 수준이 기존
수원 토박이들하고 갭이 조금 있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갭이 조금 이제 줄어들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정권에 대한 경험도 국민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모든 문제 뭐 이런 것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국민들 내재 마음 내재에 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보자. 그리고 현역들이 주로 있는데 현역들은 선거가 되면 실적과 결과로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과 결과로서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서 수원 시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고무적인 것이 본선거 운동 기간이 들어가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5군데가 다 백중 내지는 백중 우세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 장관 출신들, 청장 출신들, 또 지역 정치인,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 초빙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유권자들께서 유심히 보시면은 아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 집권을 해도 되겠구나, 국회의원을 배출시켜도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믿으면 수원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구 5개 중에서 지금 판세를 백중 또는 백중 우세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5개 선거구 중에서 국민의힘 몇 석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것도 선거 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본 건데 3군데는 백중 우세고 한 군데는 백중 열세고 한 군데는 백중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3군데 정도에서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찬열 전 의원께서는 5개 중에서 3개가 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조현삼 변호사 보시기에는 현재 판세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수원의 표심이라는 것은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대선의 경우에도 수원에서 민주당이 다소 앞서긴 했지만 굉장히 그 격차가 좁았었고요. 수원시장 선거에서도 그 격차가 3,000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민심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의 후보는 5명의 후보가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받은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사실상 낙하산 공천과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내려오셨죠. 물론 관계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과연 지역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성원과 지지를 받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 민주당 후보들이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실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5개 다 이긴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긍정적으로 볼 때는 저는 5석 모두 민주당이 유지하거나 석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 운동이 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이 될 텐데 이 출마 후보들의 막말 또는 뭐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발언 이런 것들이 또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원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선거라는 것은 구도와 인물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구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단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막말 논란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의 지금 부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최근 막말 논란을 불거졌던 후보들을 좀 다소 후보 사퇴를 시키긴 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후보의 경우에는 그대로 공천장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일제 시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후보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공천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 부분 국민의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종섭 대사의 경우에도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무적인 판단에서 미스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정권 차원에서 이러한 의혹을 덮기 위한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이것은 아마 차후에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정권의 그런 영향에도 지지와 안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이번 투표장에서 그 영향력을 표로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찬일 전 의원님, 네. 이 방금 조 변호사가 이 국민의힘이 이 막말 후보 정리 수준이 좀 미흡하고 또 이종섭 호주 대사 처리도 굉장히 이 부정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은 저는 지금 처리하는 방식도 좀 그렇고 또 퇴출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국회의원들 막말이 저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그렇고 이런 기회에 그런 사람들은 다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지역에도 몇 사람들 있죠. 지금 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의장한테 욕한 게 시자가 되고 있고 그것도 영문 이니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판수공천을 받았어요. 민주당. 그런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당대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동기간에 정말 듣기 힘든 그런 욕설을 한 분들도 지금 뭐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고 있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은 저는 선거 때 퇴출시킬 게 아니라 막말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 얘기도 나오는데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빨리 들어라. 같은 당, 같은 여당권인데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고 그런 것이 아까 뭐 얘기하셨듯이 이번 총선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빨리 들어와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조사받을 거 받고 또 국민들께 고할 건 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수원 5개 선거구 한 곳 한 곳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관심을 끄는 곳이 수원 갑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장안구가 되겠는데, 자, 변호사님, 이 수원 갑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선후배가 지금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현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이 두 분이 동문들끼리 지금 격돌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 갑 지금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우세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팽팽하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조현상 변호사 보시기에는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김현준 후보의 경우에는 갑 지역을 탈환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분 다 수성고 출시이기도 합니다. 선후배 간의 그런 격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학연 중심의 그런 선거 구도는 아무래도 패착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 구민들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먼저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승원 의원은 이미 초선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이미 보여준 성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인선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원발 KTX라든가 GTX-C 같은 것들 차질 없이 진행되게 했던 그런 역량을 보여줬던 분이시죠. 그런데 김현준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세청장의 그런 역임을 향연했지만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입증된 바가 검증된 부분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수원 지역 후보를 바라보는 지역 국민들의 선택이 아마 그 부분을 집중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찬열 전 의원님, 방금 그 조윤선 변호사가 김현준 후보가 뭐 지역에서 뭐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김현준 후보 보고 뭐를 했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죠. 김현준 후보는 이제 하려고 입문을 하는 중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역 의원이 이제 뭐를 얼마나 했느냐, 그럼 지역 주민하고 얼마나 융합이 잘 되고 인정을 받느냐라는 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현역 의원이 뭐를 했느냐, 제가 볼 때도 특별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김현준 후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호감도라고 그러죠. 후보자 간 긍정, 부정 따지고 상대가 긍정, 부정 따져서 호감도를 계산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김현준 후보가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세청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세무직 공무원인데 그런 데서 최고위 공무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청렴, 결백, 이런 의지,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현준 후보는 상대당 현역 의원보다 2년 선배입니다, 고등학교. 수원은 특별히 선후배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김현준 후보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정자동 이쪽에 전부 수성고등학교 앞쪽에 전부 밭입니다, 밭. 장안공원 앞으로는 전부 논들이고 이런 거를 다 보고 겪고 수원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한 분이기 때문에 뭐 처음이다, 뭐를 했느냐, 저는 김현준 후보한테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역 의원을 벌써 이만큼 따라잡는다는 것은 굉장한 그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고도 봅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님, 그 수원갑 같은 경우는 이 구도심 재개발 문제라든가 지역 현안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뭐 공약이나 전략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김승원 후보의 경우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해결해 왔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해결할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 방음 터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수원 특례시 출범과 같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 재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국민들이 김승호 의원들의 그런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하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욱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현준 후보의 지역 개발 공약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인덕원 동탄선 복선 전철입니다. 그거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추진됐던 건데 그거를 조기에 착공시키겠다. 제가 알기로는 발주는 다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착공을 해서 빨리 개통을 하겠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남까지 지하로 고속도로를 건설을 해서 수원에서 강남을 10분만이면 도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또 김현준 후보의 공약입니다. 또 장안구가 구도심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송죽동 같은 데는 안심마을 프로젝트가 있어갖고 이
전봇대 같은 거를 전부 지중화시켜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데를 표준으로 삼아갖고 김현준 후보도 장안구의 구도심 전체를 새롭게 해서 장안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또 북수원 지역을 혁신 도시로 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3만 개를 창출을 하겠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수원갑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장 그 언론이 주목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수원병. 수원병은 사실 이 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이 박문규 후보,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불리고요. 또 여기에 맞서는 이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대표적인 또 친명계 의원으로 친윤 대 친명 이 대결 구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자, 수원병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수원병 지역은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한 지역이 아니었죠. 남경필 전 의원이 5선까지 했던 지역이고 사실상 지금 김영진 후보의 경우에 김영진 의원이 처음으로 이곳에서 재선을 하면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자를 배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절대로 녹록한 지역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색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최근에 아파트 같은 그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그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지형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김영진 의원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친명의 대표적인 분 아니시겠습니까? 지금은 정무조정실장 역할로 당내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삼선 의원이 된다면 당에서 그 비중과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정치를 하시는 김영진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바닥 민심을 훑어가면서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접점을 많은 시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박문규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장관 자리를 잠깐 머물게 하고 3개월 정도였나요? 머물게 하고 차출을 해서 수원 지역에 내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전형적인 낙하산 공천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 강점인지는 사실 알 수 없겠지만 사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박문규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많은 시민들이 염두에 두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3개월 만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수원 시민의 그런 아픈 부분, 어려운 부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찬열 전 의원님. 네. 얼마 전 저희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박문규 후보가 김영진 후보보다 좀 뒤진다는 여론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지금 구상하고 계세요?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김영진 의원도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여론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 대표에게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니냐. 수원 지역 정서로 봤을 때는 그거를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정서는 아닙니다. 특히 팔달구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 박문규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도 예산실장 할 때부터 자세히 본 수원 사람이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옆에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정말 대단한 실력파입니다. 예산실장 하다가 예산 담당하는 기재부 제2차관 하고 또 각 부처를 안 돌아다닌 데가 거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서부터 농림해양식품부 뭐 이런 데로 해서 고위직 경험을 다 하고 거의 종반에는 국무조정실장까지 국무총실 그건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초기부터 고위직 공무원으로 계속 발탁이 된 겁니다. 뭐 장관을 국회의원을 내보내기 위해서 장관을 3개월 줬다.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경력을 보면은 그것뿐이 아니고 그 전에도 수두룩하게 장관급 경험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전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배분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배분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다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정말 항상 고심하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수원 8달 병 여기에는 정말 저는 박문규 후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도 백중 조금 우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수원의 권선구와 영통구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수원 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 지역구입니다. 출마 안 하시면서 이제 무주공산이 됐다가 자, 민주당에서는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공천을 했어요. 자, 염태영 후보 어떤 점 강점으로 꼽고 계세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원을 대표하는 정치 리더이시죠. 이번에 불출마를 하시게 되면서 그 자리에 과연 어떤 분이 적임자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염태영 후보의 경우에는 3선 수원시장으로서의 그런 업적 그리고 경기도 경제부지사로서의 그런 관록 여러 가지 여건을 보게 되면 가장 최적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원 시민으로부터 3번의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러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더 큰 수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적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과 현안 문제를 꿰뚫고 있죠. 그것을 입법화시켜서 정치력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염태영 후보의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오롯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만 한다면 수원 시민이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염태영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에 맞서서 도의원을 역임하고 당협위원장하면서 오랫동안 텃밭을 갈군 박재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출격을 합니다. 예. 박재순 후보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공천을 어렵게 고심 끝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순 후보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화학적 친화력이 있는 후보다. 유권자들과. 그래서 물리적인 것보다도 화학적으로 정말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의 평판도 굉장히 좋고 또 공천도 다른 데서 후보가 오지 않고 바로 어렵게 받았지만은 박재순 후보가 공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상대의 염태영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을 10번 해도 국회의원 당선되면 초선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에 정치하는 사람들 수원 군공항 이전시킨다고 때만 되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까지 이전이 됐습니까? 우목천동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또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것도 지난 지방선거, 지지난 지방선거 3, 4개월 전에 발표한 거예요. 지금 그거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수원 시민들이 관심 안 갖는 것 같지만 속으로 지금 다 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시장 10번을 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박재순 후보가 저는 조금 버겁긴 할 겁니다. 삼선한 시장을 대하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방금 이 군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또 화성하고도 이렇게 얽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거는 처음서부터 단추가 잘못 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선거 공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장까지 하시는 분과 삼선 시장을 지낸 분이 공약을 했는데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 수원시가 공항을 이전할 거라면 저는 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방부는 완전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수원하고 화성시하고 얘기만 되고 있는데 한쪽에선 안 된다고 그러고 한쪽에선 보내겠다고 그러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국방부가 국가사업으로서 이거를 주관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수원 정치인들, 일부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뒤로 싹 빠져갖고 지금 희낙낙 보고 있을 겁니다. 수원하고 화성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해주겠다, 하겠다. 이런 공약이고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처음서부터 수원시가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고 수원시 입장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정치인들이 너무 앞서가는 공약을 섣불리 했기 때문에 지금 진척된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부 보상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지금 무지역 유권자들께서 다 파악하고 읽고 계실 겁니다. 4월 10일만 와라. 그때는 박재순이다. 라고 얘기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인삼 변호사님, 이 군공항 이전이 너무 성급했다, 틀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연합 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현재 염태영 후보의 경우에는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문제에 있어서 우선 경기국제공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국제공항 신설과 연계해서 수원, 화성 군공항의 경우에는 첨단 연구산업단지를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공항 문제로 인해서 고도 제한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 미진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분명히 내세웠습니다. 물론 수원시장 3선 하시면서 그 와중에 그 기간 중에 해결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이제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이 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 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요. 이찬열 전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범죄심리학 교수 영입했습니다. 이수정 교수. 예. 뭐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란 시녀들도 많아요. 자, 이수정 후보 지금 꽤 일찍부터 이렇게 표박가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수정 후보가 한 행동에 볼 때 범죄 심리학 같은 이런 부분에 다 와서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대변입니다. 주로 피해자에 대한 대변이고.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름이 유명한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교수를 하면서 사회활동한 것이 어떤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다 약자와 소외된 자, 피해자들, 이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수원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원래 조인삼 변호사님, 원래 이 지역구가 박광원 의원 지역구예요. 근데 이 박광원 의원이 사실 공천에서 탈락을 하고 이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김준혁 교수 수원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정조대왕 전문가로 수원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대중 강연도 꽤 활발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인지도를 쌓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박광원 의원께서 지역사회에서 3선을 거치시면서 원내대표도 역임을 하고 신망받는 의원이시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당원과 지역 구민의 결정으로 김준혁 후보가 이번에 공천장을 받게 되었다는 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김준혁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시민활동을 계속해왔고요. 수원 화성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던 분입니다. 지역사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역과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수원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현 이계준 시장과 최종 결선까지 갔던 그런 저력을 보였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수정 교수에 비해서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그러한 인지도라든가 지지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을 좀 늦게 받다 보니까 선거 준비가 좀 늦을 수가 있고요. 또 박광원 의원의 지지하시던 분들을 또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런 것도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느 공천 과정이든지 후폭풍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협화음, 잡음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후보의 능력과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광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 경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김준혁 후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불협화음이 과연 총선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원과 지역민이 선택한 김준혁 후보로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이수정 후보와 총선에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그 결과는 하나의 민주당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수정 후보와 좋은 결과, 좋은 대결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찬열 전 의원님, 네. 자 이수정 후보가 인지도는 굉장히 높지만 지역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도 보면 교수를 한 겁니다. 상대는 교수를 오산시에 있는 학교예요, 거기는. 근데 이수정 후보는 경기대학교는 수원시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그동안에 수원하고 가깝게 연관이 돼 있을까?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수원 출신이라고 그래갖고 이수정 후보보다 더 수원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편협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거리적으로만 봐도 이수정 교수는 정문으로 나가도 장안구, 후문으로 나오면 영통구. 그쪽 상대방은 정문으로 나와도 오산, 후문이 있다면 후문으로 가도 오산. 거기는 오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수정 후보가 더 연고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짧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수원 정 이 교수 대결도 흥미가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원의 서쪽 권성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원 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찬열 전 의원님, 네. 자 국민의힘은요 언론인 출신이시죠 이분 이 홍윤호 전 홍윤호 국회 후보. 사무처 네. 이 홍보기획관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그 백혜련 의원, 네. 대선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여기 또한 현역은 실적과 결과로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을 지역의 유권자들이나 주민들께서 과연 백혜련 후보에게 몇 점이나 줄 수 있을지 그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할까요? 자 이제 백혜련 의원 재선이시고요. 이번에 이제 3선에 도전합니다. 백혜련 후보의 강점 그리고 이 수원을 어떻게 수성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들을 좀 짜고 계세요? 백현의 의원의 강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구를 확실히 관리하고 지역 구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닌가 싶고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너무나 성급하게 낙하산 공천을 하다 보니
과연 지역 구민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지지를 보여줄지 그 부분이 참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두 분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 수원 선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이 자신감 속에서 각 선거구별 이 후보들의 특징들, 장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20일 남았는데 변수는 여전히 많을 수밖에 없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점들이 이 수원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가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전 의원님, 네. 자, 20일 동안 뭐를 좀 잘해야 되고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각 후보들께서 해온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나 구민들,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보여져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 진정성 있게 대하면은 그 편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부족함을 알았을 때는 부족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고 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물론 뭐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전 낙하산이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수원에서 꼬마 시절부터 자랐던 사람들인데 아니 그게 왜 낙하산입니까? 금이환양이지.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 선거는 정말 한번 해볼 만하다. 자, 조현선 변호사님, 이제 곧 선거운동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자, 지금까지의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점에 주력해서 선거운동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하는 큰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후보들의 경우에는 인물론에서 확실히 국민의힘보다 앞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실수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본인들의 그런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다음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유일하게 5개 선거구가 있는 수원시의 판세, 국민의힘 소속인 이찬열 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인 조현삼 변호사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는 수식어 만큼 수선과 탈환을 위한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결과는 표심이 말해주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두 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